저는 30년 동안 재봉틀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찌지직 찌지직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규칙적인 소리가 제 삶의 리듬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올해 2월이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울지 말고 숫자를 믿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픈 사람이 하는 헛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맨 밑에서 빨간 실에 묶인 낡은 공책이 나왔어요. 표지에 재봉 수주 장부라고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죠. 펼쳐보니 제가 지난 30년 동안 기록한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김 아줌마 치마 수선 5,000원, 박씨 양복 소매 줄이기 1만 원. 이런 자질구레한 기록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신기한 건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메모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 손님 늘 현금으로 계산, 저 손님은 카드 선호, 월말에 몰아서 정산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사람이 언제 이런 걸 다 적어뒀지? 혼잣말을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집에 있나? 최갑수 어르신이었어요. 우리 가게 단골이면서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죠. 은퇴하기 전에는 우정청에서 우편수사반 일을 하셨다고 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갑수 형님. 갑수 형님이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형님 참 꼼꼼하게 적어놨네. 이런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즘 세상에 믿을 건 서류하고 숫자뿐이야.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우정청 특별사법경찰관 최갑수라고 적혀 있었죠. 내가 40년 동안 우편 관련 수사를 했거든. 등기, 내용 증명, 금융거래. 이런 거 추적하는 게 내 특기였지. 발품 판만큼 거짓말이 드러나더라고. 갑수 형님은 남편이 남긴 장부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감탄했어요. 형님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패턴을 파악해서 기록해 두다니.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야. 말순아, 너도 모르게 이런 재주를 키운 거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장부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수 형님 말을 들으니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수 형님, 이런 기록이 정말 중요한가요? 중요하고 말고. 세상에 숫자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거짓말해도 숫자는 안 그래. 특히 돈거래 기록은 절대 속일 수 없거든. 그러면서 갑수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콕 박혔습니다. 말순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기록하는 습관만큼은 잃지 마. 특히 돈 관련된 일은 더더욱. 그날 밤 저는 빨간 실로 묶인 장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30년 동안 쌓인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숫자를 믿어라.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장부와 빨간 실이 앞으로 제가 겪을 지옥 같은 일들의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재봉틀을 치우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저는 새 공책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첫 장을 남편이 남긴 빨간 실로 묶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모든 걸 기록하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바늘이 천을 뚫듯 진실도 언젠가는 거짓을 뚫고 나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손에 든 돈이 8억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권리금 3억을 합친 거였죠.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은행에 예금하고도 며칠 밤을 설쳤어요. 그런 제게 사위 장도윤이 찾아온 건 6월 말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랑 같이 왔는데 도윤이가 들고 온 태블릿에는 번쩍번쩍한 발표 자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런 게 대세거든요. 근데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구독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말이죠. 화면에는 모다웨이브라는 회사 로고와 함께 깔끔한 사업 계획서가 나왔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지금 투자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안에 런칭하면 바로 상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서연이가 도윤이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큰 기회거든. 1년만 기다리면 몇 배로 불어날 거야. 저는 태블릿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프도 그럴듯하고 수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이 떠올랐죠. 숫자를 믿어라.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5억이면 충분해요. 런칭 비용이랑 초기 재고 구입비로요. 도윤이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차용증은 써줄 수 있지? 도윤이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니, 그런 딱딱한 걸 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도 장부는 명확해야 해.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결국 둘이 며칠 더 설득했고 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담보도 잡자. 도윤이가 펄쩍 뛰었어요. 담보까지는. 체면상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연대 보증이라도 서연이가 서줘야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7월 15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 금액 5억, 이자율 연 3%, 상환기한 1개월. 서연이가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죠. 공증사무소에서 나오면서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한 달 후에는 꼭 이자까지 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증사무소 주차장에서 서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응, 드디어 됐어. 이제 런칭 파티 준비하면 돼. 네, 그 호텔 라운지로 예약했어. 그때는 단순히 사업 준비 얘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서연이 SNS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명품백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곧 공개될 특별한 순간을 위해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새 공책에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사위 장도윤에게 5억 대출.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작성. 상환기한 2024년 8월 15일. 연대보증인 박서현. 빨간 실로 묶인 공책에 또 하나의 숫자가 새겨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 숫자가 제 인생을 뒤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기에 저는 더욱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숫자를 믿어. 숫자는 분명했어요. 5억, 1개월, 연 3%.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8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인데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도윤아?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바쁜 것 같았죠. 아,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투자자분들이랑 미팅하고 있거든요. 목소리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그럼 언제쯤 시간이 될까? 오늘 저녁에 꼭 연락드릴게요.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도윤아, 어제 얘기했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니?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빠서 회의 중, 나중에만 반복이었죠. 그러던 중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단골 미용실에 갔는데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말순 씨, 따님 완전 대박 났나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BMW 최신형 뽑았다던데요? 번호판도 새 거로 바뀌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차를 바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요? 언제요? 일주일 전쯤? 우리 단골 김씨 아주머니가 봤다던데 완전 반짝반짝 하더래요. 집에 와서 서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차 바꿨다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 엄마. 응, 리스로 바꿨어. 사업용으로 필요해서. 사업이 벌써 그렇게 잘 되나? 엄마 덕분에 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어.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돈을 빌려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외제차를 뽑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된다고요? 며칠 후 최갑수 형님이 집에 들르셨어요. 말순아, 너네 사위 회사 주소가 어디라고 했지? 명함을 보여드렸더니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주소 좀 이상하대. 이상하다뇨? 공유 오피스래. 한 건물에 수십 개 회사가 들어있는 곳 말이야. 갑수 형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통 제대로 된 회사는 독립된 사무실을 쓰거든. 근데 공유 오피스는 월세로 쓰는 곳이야. 대부분 창업 초기거나 아니면요?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이 써.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혹시 우리 도윤이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 하지만 조심스럽긴 해.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말이죠. 8월 18일 도윤 전화통화 1분 30초. 회의 중이라며 급하게 끊음. 8월 19일 서현 BMW 신차 구입 확인. 리스라고 주장. 8월 20일 회사 주소지 공유 오피스로 판명. 갑수 형님 확인. 기록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둘이 돈을 받은 후부터는 연락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서연이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혹시나 해서 들러봤는데 이상하더군요. 203호 계신가요?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거의 안 계시던데요. 가끔 밤늦게만 들어오시고. 언제부터요? 한 보름 정도 됐나? 낮에는 아예 안 보여요. 집에 없다니요. 그럼 어디서 지내는 걸까요? 다음 날 동네 슈퍼에서 또 다른 소문을 들었어요. 말순이네 사위가 요즘 호텔에서 미팅을 많이 한다던데. 호텔요? 응, 강남 쪽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 조카가 거기서 일하는데 봤다고 하더라고. 5성급 호텔 라운지라니요. 그런 곳에서 미팅을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날 밤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어요. 의심스러운 신호들. 1. 연락 회피 패턴. 2. 갑작스러운 외제차 구입. 3. 집을 비우는 행동. 4. 공유 오피스 주소. 5. 고급 호텔 미팅. 남편이 남긴 장부를 다시 봤어요. 고객들의 패턴을 분석한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 손님 돈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확연히 달라짐. 저 손님 거짓말할 때 말이 빨라지고 핑계가 많아짐. 30년 동안 사람을 상대하며 남편이 터득한 통찰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패턴들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특히 하나의 메모가 마음에 걸렸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함. 진짜 급한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음. 도윤이가 차용증 쓰자고 했을 때 체면 때문에 담보는 싫다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정말 급한 사람이라면 담보든 뭐든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새로운 의심을 공책에 적었어요. 도윤의 이상한 점 급하다면서 담보 설정 거부. 한 달 약속이었는데 연장 요구. 연락 패턴의 급격한 변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불안함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넘겨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저는 매일 밤 공책에 기록을 남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9월 중순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벌써 약속 날짜를 한 달이나 넘긴 상황이었어요. 제 마음도 한계에 달했죠. 매일 밤 공책에 적어둔 기록들을 보니까 패턴이 명확했어요. 돈을 받기 전과 후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였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사는 오피스텔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바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조급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 평생의 전부였거든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평일 낮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1203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 쪽으로 귀를 기울여 봤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움직이는 발소리도 들렸죠. 집에 있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도 갑자기 작아졌죠.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누구세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제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누구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서연아, 나야. 엄마.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제 말을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서연아? 들리지? 아, 엄마.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마치 당황한 것 같았죠. 응,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또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정말 길었어요. 죄송한데요. 지금 좀 곤란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제 딸이 저에게 죄송한데요 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투였죠. 서연아, 무슨 소리야? 엄마라고. 정말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인터폰이 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아서 35년 동안 기른 딸이 저를 못 본 척한 거예요. 서연아, 서연아.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 1시간.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죠. 다른 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시네요.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그분이 안쓰럽게 쳐다보시며 지나가셨어요. 이 시간을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어오는 내내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누구세요? 죄송한데요. 제 딸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대신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울지 말고 숫자를 믿어. 저는 공책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2024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연이 집 방문.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질문 받음. 제 목소리 분명히 들었으나 죄송한데요 라며 거절. 2시간 대기했으나 문 열어주지 않음. 기록하면서 또 다른 것들이 떠올랐어요. 엘리베이터 CCTV에 제 모습 녹화됨. 1203호 복도에서 2시간 대기한 사실 경비실 CCTV에 기록됨. 다른 주민들이 저를 목격함.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 최갑수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바로 아셨죠. 말순아,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왜 그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형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전형적인 사기꾼 패턴이야. 정말 사기인가요? 거의 확실해. 40년 동안 이런 놈들 수없이 봤거든. 돈 받기 전에는 극진히 모시다가 받고 나면 연락 두절이지. 형님이 제 공책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이거 정말 잘했어. 특히 오늘 일은 아주 중요한 증거야. 이런 게 증거가 돼요? 당연하지. 나중에 법정에서 돈 받은 후 가족도 피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특히 친딸이 엄마를 모르는 척한 건 정말 결정적이야. 형님이 제게 조언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해.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증인. 모든 걸 빠짐없이.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어떻게 해야 하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야 해. 혼자서는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엄마로 있을 수 없다는 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이 가르쳐 준 것뿐이었어요. 기록하고 숫자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저는 공책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박말순 63세. 30년 동안 바늘로 천을 꿰며 정밀함을 익혔다. 이제 그 정밀함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겠다. 그 순간부터 저는 바뀌었어요. 울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하는 추적자가 된 거죠. 문 앞에서 들었던 누구세요? 라는 말이 제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최갑수 형님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건 9월 중순부터였어요. 형님이 먼저 제안하셨죠. 말순아, 우리 제대로 한번 파봐. 내가 40년 동안 익힌 노하우를 다 써볼게. 첫 번째로 한 일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수 형님이 은행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5억이 모다웨이브 법인 계좌로 들어간 후 여러 갈래로 나뉘어 나갔더군요. 여기 봐, 말순아. 2억은 법인카드로 바로 빠져나갔어. 그것도 명품 매장이랑 고급 호텔에서 말이야. 그럼 사업자금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당연하지. 그리고 나머지 3억 중에서 1억은 렌트카 업체로, 1억은 부동산 보증금으로, 마지막 1억은 서연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게 확실했거든요. 형님,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증명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고 도움이 필요해. 그때 갑수 형님이 소개해준 사람이 문지한 기자였어요. 지역 인터넷 신문에서 일하는 33살 젊은 기자였죠. 문지한 기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박말수님. 갑수 형님께 얘기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기자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기 사건 기사 쓰다가 소송까지 갔거든요. 이런 놈들 그냥 둘 수 없어요. 문지한 기자가 제안한 건 단계별 전략이었어요. 먼저 익명으로 1차 기사를 내볼게요. 실명은 안 쓰고 퍼스널 모빌리티 투자 사기주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비슷한 피해자들이 연락 올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피해자 7명이 더 나타났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더군요.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모다웨이브 피해자 모임이라고 이름 붙였죠. 총 피해 금액이 30억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집단 고소도 가능해요. 문지한 기자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SNS 게시물 캡처라든지. 그때 갑수 형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말순아, 서연이가 SNS 좋아하지? 허영심이 강한 애들은 꼭 자랑하고 싶어 해. 맞아요. 요즘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럼 미끼를 던져보자. 청담동에 투자 모임이 있다고 흘려봐. 갑수 형님의 계획은 이랬어요.
서연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가서 청담 투자 모임이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였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미용실에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하는 척했어요. 네, 청담동 그 모임 말이죠? 100만 원만 넣어도 한 달에 30%씩 수익이 난다고요? 정말요? 미용실 사장님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별거 아니에요.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 모임인데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대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서연이가 미끼를 물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을 통해 그 모임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문지한 기자가 가짜 투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서연이에게 100만 원으로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에 130만 원을 돌려줬죠. 완전 대박이네. 엄마, 이거 진짜야. 서연이가 신이 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랜만에 받은 딸의 전화였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더 많이 넣어볼까? 응. 나도 500만 원 더 넣을 거야. 바로 그거였어요. 서연이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였죠. 갑수 형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둘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야 해. 돈 문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며칠 후 도윤이에게 익명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와이프가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다른 내용을 보냈죠. 남편이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둘이 싸우는 소리가 이웃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문지한 기자는 계속 증거를 수집했어요.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한 내역,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 렌트카 계약서 다 확보했어요. 피해자 단톡방도 점점 활발해졌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이제 준비됐네요. 갑수 형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모든 증거가 빨간 실 하나로 묶이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록하는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공책 마지막 장에 썼어요. 증거 수집 완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저희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갑수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거든요. 먼저 도윤이에게 보낸 익명 문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통장 좀 보자. 도윤이가 서연이를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문지한 기자가 미용실 사장님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둘이 요즘 매일 싸운다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그래? 나 뭘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장부 정리하려고. 하지만 도윤이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특히 서연이가 청담동 투자 모임에 500만 원을 넣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폭발했죠. 야,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딴 데다 투자를 해?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왜 간섭해? 둘이 싸움이 격해지는 동안 저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문지한 기자가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거든요. 서연 씨가 청담 투자 모임에서 맛을 봤으니까 이제 더 큰 미끼를 던져볼게요. 기자가 만든 가짜 투자 상품은 바이오 사모펀드였어요. 최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지만 6개월 후에는 2배로 불어난다는 내용이었죠. 이번엔 진짜 큰 기회야.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서연이가 미용실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미용실 사장님이 저에게 전해줬어요. 말순 씨 따님이 요즘 큰 투자건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바로 그때였어요. 서연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요. 회사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모다웨이브에서 주문한 전기 자전거 부품 대금 2억을 한 달째 안 준다는 거였죠. 거래처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도윤이에게 따졌어요. 사장님, 계약서에는 납품 후 한 달 내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계속 미루세요? 죄송합니다. 투자금 입금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바로 그날 서연이가 청담 투자 모임에 3천만 원을 넣었어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빼서 말이죠. 문지한 기자가 이 타이밍을 노렸던 거예요. 회사는 거래처 대금도 못 주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한다? 이건 명백한 배임이었거든요. 갑수 형님이 거래처 대표에게 조용히 귀띔해 줬어요. 사장님, 혹시 모다웨이브 대표 부인이 개인 투자하는 거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거래처 대표는 눈치가 빨랐어요. 바로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서연이가 같은 날 3천만 원을 빼간 걸 알아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금은 못 주면서 개인 투자는 한다고요? 거래처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도윤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서연아,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고작 3천만 원 가지고. 고작?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 둘이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서연이가 투자한 청담 사모펀드가 사실은 저희가 만든 가짜였다는 걸 도윤이가 알게 된 거예요. 야, 너 사기당한 거야. 그 투자 모임 가짜래. 서연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3천만 원은 이미 나가버렸고 회사 상황은 최악이 됐어요. 더 큰 문제는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총 7개 업체에서 15억 원의 대금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도윤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때 갑수 형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도윤이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였죠. 사장님, 저는 모다웨이브에 투자한 최갑수라고 합니다. 네. 투자요? 네, 작년에 2억 투자했는데 배당금을 못 받고 있어서요. 혹시 언제쯤 가능할까요? 물론 갑수 형님이 투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이는 완전히 당황했죠.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투자하셨다고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얘기할게요. 주소지가 강남구 맞죠? 그날 저녁 도윤이와 서연이는 끝내 크게 싸웠어요. 이웃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로 심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였죠. 그때 문지한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내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니까 외부 공격을 시작해도 돼요. 저는 그날 밤 공책에 적었어요. 10월 28일 내부 붕괴 완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정말로 저희의 계획대로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11월 말 도윤이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대형 런칭 쇼케이스를 열겠다고 발표한 거였죠. 모다웨이브 대형 투자 설명회 및 제품 런칭쇼. 강남의 5성급 호텔 대연회장을 빌려서 VIP 투자자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입장료만 50만 원이었죠. 문지한 기자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완전 미친 짓이네요. 돈이 없어서 거래처 대금도 못 주면서 호텔 대연회장을 빌린다고요? 갑수 형님도 혀를 찼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야. 새로운 피해자들을 끌어들여서 구멍을 메우려는 거지.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이 도윤이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들어가요. 말순 씨 위험해요. 혹시 들킬 수도 있고.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뒀어요. 저는 예전에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배운 게 하우스키핑 유니폼을 입으면 거의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거였죠. 갑수 형님이 호텔 청소업체 사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부탁해서 하루만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죠. 말순아, 정말 괜찮겠어? 네, 형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쇼케이스 당일 저는 하우스키핑 유니폼을 입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더군요. 대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도윤이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모다웨이브 대표 장도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요. 오늘 여러분께 혁신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전기 자전거 영상, 수익성 그래프, 시장 전망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문지한 기자가 움직였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 2차 폭로 기사를 올린 거였죠. 기사 제목은 모다웨이브 투자 사기 의혹, 피해자 8명 집단 고소 예정이었어요. 관객들 중 몇 명이 휴대폰을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 기사 떴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 도윤이는 아직 모르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그때 갑수 형님이 준비한 결정타가 나왔어요. VIP 투자자 질의응답 시간에 미리 심어둔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선 거였죠. 사장님, 혹시 거래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도윤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보시죠. 그 사람이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어요. 문지한 기자가 작성한 상세한 폭로 기사였죠.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호텔, 라운지 결제, 개인 계좌 횡령.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죠.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래처 대표들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7명이나 되는 업체 사장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도윤이를 애워쌌죠. 장 사장,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15억이 넘는 대금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어. 지금 여기서 호화 파티하고 있을 시간이야?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관객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고 도윤이는 말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진짜 압권은 따로 있었어요. 갑수 형님이 미리 준비한 파일들이 LED 스크린에 떠오른 거였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 SNS 게시물 스크린샷. 모든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서 대형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완전 사기네. 관객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도윤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야유가 쏟아졌죠. 그때 저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제 역할은 끝났거든요. 밖에서 갑수 형님과 문지한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아, 어땠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저녁 피해자 단톡방에는 승리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집단 고소장 내일 접수합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그날 밤 공책 마지막 장에 썼어요. 2024년 11월 30일 완전한 승리. 빨간 실로 묶인 모든 증거가 빛을 발했다. 30년 동안 바늘 귀에 실을 꿰며 익힌 정밀함이 마침내 정의를 꿰뚫었어요. 2025년 2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도윤은 사기, 횡령, 전자기록 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어요. 박서현도 공범으로 인정돼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 나왔죠.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2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갑수 형님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순아, 이제 진짜 끝났네. 네, 형님. 길고 길었어요. 돌이켜보니 8개월이라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평생 같았죠. 가압류로 묶어뒀던 재산들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8억 중에서 7억 3천만 원을 찾았어요.
법정 비용이랑 변호사 수임료를 빼면 실제로는 6억 8천 정도였지만 그래도 충분했어요. 말순아,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갑수 형님이 물어보셨어요. 형님 생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작은 상담소를 열고 싶었어요. 3월 초 동네 작은 상가에 박철수 법률도움방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죠.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충분했어요. 주로 하는 일은 공증 상담, 내용 증명 작성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였어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군요. 문지한 기자가 개소식에 와서 축하해 줬어요. 말수님 정말 멋져요. 이제 또 다른 영웅이 탄생하는 거네요. 영웅은 무슨, 그냥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거죠. 첫 상담자는 72세 김 할머니였어요. 손잡벌 되는 사람이 대출을 권하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제시한 서류 가져오셨어요? 응, 여기 있어. 서류를 보니 전형적인 사기였어요. 회사 주소도 가짜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엉터리였죠. 할머니, 이거 사기예요. 절대 보증 서시면 안 돼요. 김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그럼 나도 말순이처럼 당할 뻔했구나. 그런 분들이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왔어요.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분, 투자 사기 의심되는 분, 임대 보증금 못 받는 분. 정말 다양했죠. 갑수 형님도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도와주셨어요. 등기 우편은 이렇게 보내는 거야. 받는 사람이 직접 서명해야 하니까 확실하지. 내용 증명은 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서 하나는 상대방, 하나는 우체국,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는 거야. 형님의 4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전수되는 시간이었어요. 6월쯤 되니까 상담소가 제법 알려졌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오시고 심지어 젊은 분들도 오셨죠. 어머니, 부모님이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왔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죠. 저는 그분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렸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였죠. 가족 대출 요청 시 확인사항. 1. 차용증 작성 필수. 2. 공증 받기. 3. 담보 설정. 4. 사업계획서 검토. 5. 제3자 보증인 확보. 어느 날은 3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모다웨이브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그때 어머니 덕분에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화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작은 장미 화분이었는데 상담소 창가에 두니까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8월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게 아니라 일반 우편이었어요. 집행유예라서 바깥에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서연아,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용서의 시작이야. 천천히 다시 시작해. 9월이 되자 상담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죠. 특히 문지한 기자가 소개해준 법대생들이 매주 와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런 계약서는 이 조항이 문제예요. 아, 그래? 어려운 말투라 모르겠더라. 젊은 사람들의 전문 지식과 저희 경험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났어요. 어제는 갑수 형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말순아, 우리 책 한 권 써볼까? 책요? 응, 너희 경험담이랑 내 수사 노하우를 합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목도 정했죠. 빨간 실로 엮은 정이라고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가의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더군요. 책상 위에는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있어요. 모두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죠. 저는 빨간 실로 묶인 새 공책을 펼쳤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박말순의 두 번째 인생 2025년. 첫 장에 오늘 날짜를 적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63세 박말순입니다. 30년 동안 바늘로 천을 꿰매며 정밀함을 익혔고 이제는 그 정밀함으로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기록은 진실을 말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요. 여보, 울지 말고 숫자를 믿어. 저는 숫자를 믿었고 기록을 믿었고 결국 정의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제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줬죠. 바늘이 천을 뚫듯이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 실로 엮인 증거들은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만들어내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저에게는 경험과 동료들이 있거든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오늘 첫 번째 상담자가 오시나 봐요. 저는 공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또 다른 누군가의 빨간 실을 찾아주러 말이에요.